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실을 가득 채우던 아이들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이들만 지워진 듯 사라져버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학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운 장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와 함께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고 떨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하면 이때가 떠오릅니다. 바로 부모가 되는 순간입니다. 끄마님, 네. 여자이시고 3.14kg로 태어나셨고요. 네. 8시 59분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도희야, 아빠다. 아빠야. 고맙다.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자. 이제 그의 어깨에 책임감과 행복이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매년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계속 이러면 어쩌지 하며 걱정되더니 결국 한 명 아래로 뚝 떨어지며 2023년에는 역대 최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224개국 가운데 220위라는 익숙해진 현실 앞에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한 해 두 해를 지나 무려 8해 동안이나 쭉 떨어진 합계 출산율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둘 만나 잘 기르자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제발 한 명의 아이라도 낳아달라고 호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5, 60년 동안 유지해왔던 성장 발전 전략,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경쟁을 통한 교육 인재의 양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높은 집값,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 그러면서 그다음에 가부장적 어떤 가족 문화, 그러면서 오늘날의 저출산 저출생 문제를 낳았다. 즉 이건 하나의 정책, 개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아이들은 점점 태어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갑니다. 세상에 태어난 작은 생명들을 보며 희망을 기대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저출생 추세를 깨는 반전의 징조가 미세하지만 이어지고 출생아 있습니다. 수가 월별 9개월 출생아 연속으로 수가 증가한 9달째 가운데 증가세를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추락을 거듭하던 출생률이 고개를 들고 위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살짝이지만 전 세계가 망했다던 한국의 출생률이 9년 만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출생률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올랐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너무도 작아 보이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2024년에 저희가 0.72였다가 제 작년 2024년 0.75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추세의 반등이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맞습니다. 멈춘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는 맞아요. 2024년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나 늘어나며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중 인천은 14.4%로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네요. 희망의 빛이 더 밝아진 느낌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전 세계가 또 당면한 문제인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도시가 성장할 수도 없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저출생 문제를 한번 인천시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자라고. 부부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기까지는 많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고 합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 접수를 받는 날. 새로 이룬 가족과의 행복을 꿈꾸며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선적인 순위는 각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화된 게 일단 주거가 먼저잖아요. 주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의 플랜을 짤 수 있고 그 플랜에서 주거 다음이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족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는 거에서 초창기의 첫 시작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월 3만 원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애기 키우는데도 이제 조금 더 애기한테도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는 데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비용이 좀 많이 월세 비용이 좀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좋은 기회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활에도. 인천은 작년에 이어 2025년 1분기에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출생률만을 생각한 정책에서 벗어나 조금 더 행복한 시민의 삶에 대해 고민했다는 인천시. 안정되게 살 집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 천원주택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진짜 꿈을 갖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또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여러분들도 이바지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 우리가 함께 탄생을 축하한 아기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태어난 지 60일가량 지난 것 같은데 제법 눈도 잘 맞추네요. 이젠 어엿한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현수 씨와 금아 씨는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사랑스러운 첫째 도안이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부부에게 얼마 전 둘째 도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인천에 이미 와 있어서 그때 남편도 같이 여기로 이사하게 됐는데 그때는 뭐 결혼 생각만 했지 출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까이 생각 못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천에 지원금이 이렇게 나오고 또 정부 지원금도 같이 있으면 출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룬 가족.
좋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은 이런저런 걱정으로 망설이던 현수 금아 씨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첫째 키우다 그저 보니까요. 생각보다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까지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 제도가 없었으면 아마 둘째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아 씨는 이제 곧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맞벌이 부부가 그렇듯 앞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부딪히게 될 산이 얼마나 높고 험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 덕분에 자신들의 미래가 조금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천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는 14.4%의 희망이 기적이 되길 바라는 진심이 담긴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돌봄 공백 지원 정책,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을 시작으로 하루에 임대료 1,000원으로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1,000원 주택,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비 드림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길러준다는 건데요.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온 마을의 정성은 아마도 부모의 역할과 노력만으로 채우기 힘든 빈 곳을 국가나 지역이 함께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회의 관심,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떨어졌을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천시의 1억 드림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출산 정책을 펼치고 출산을 장려한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강하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고민은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풀어가는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출생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전라남도에는 만원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최소 그래서 4년을 먼저 입주를 할 수 있고요. 4+3+3 그래서 얘를 낳으면은 3년을 추가해서 최소 10년까지는 입주할 수 있게 군 단위의 인구 소멸지구에 신축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낫지 않겠느냐. 어쩌면 이곳에 지어질 만원주택은 복잡한 이유들로 꼬여버린 저출생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줄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비었던 골목에 집들이 들어서고 사람들로 채워지면 이곳의 온기는 달라질 겁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청년이 모이고 또 일자리가 생겨나겠지요. 도시가 다시 생기를 띠면 지방 소멸의 위기라는 말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처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한 정책들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선진국의 출생률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은 이미 100여 년 전 유럽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최근 10여 년간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생률을 유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프랑스도 저출생 위기를 2번이나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1920년대 뭐 이럴 즈음에 프랑스 인구가 많이 이제 좀 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구가 실제로 많이 줄어버렸죠. 그래서 정말로 시급한 문제로 이건 국가의 가장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삼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굉장히 많이 또 성과를 거뒀습니다. 1970년대 이후 프랑스는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양육, 교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 왔는데요. 그렇게 2024년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출산휴가 제도 신설과 함께 이용자가 줄어든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았습니다. 열암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무덤 이후로도 이런 것들은 그 가정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회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그 사고를 프랑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식 뭐 이런 왜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데 그리고 네 자식은 네가 키우는데 이런 인식이 강하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도 양육도 그다음에 그 모든 복지도 이런 것들도 개인이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게 이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격동의 역사를 거치고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출생률 역시 떨어지고 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복지 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부터 떨어지는 출생률을 고민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출산율이 몇인지 아세요? 6이었어요. 그 정도로 높았죠. 스웨덴이 1930년대에 1%대였, 1대였습니다. 인구학자들이 출산율이 1.3에서 1.6으로 빠지면 그러면 이 저출산의 늪에 갇힌다고 해요. 여기서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의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주거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불안도 있었고 그 다음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남녀 모두에게 소득 비례 육아휴직을 준 나라입니다. 1995년이 되자 반드시 아버지가 일정 기간을 사용해야 하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실시했죠.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남성에게는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스웨덴보다 더 좋은 육아휴직 제도를 갖고도 여전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화적 시선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최근 10년 들어서 프랑스랑 스웨덴 모두 출산율이 감소했어요.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OECD나 유럽 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두 나라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조금 장려하고 그 다음에 남성의 가사육아 공동부담 등 양성평등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나라 중에 두 나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스웨덴은 되는데 왜 한국은 어려운 걸까요? 주한 스웨덴 대사관 부대사로 일하는 요하네스. 지금 한국에서 한국인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I felt like when I grew up in Sweden, it was a lot more, kids had a lot more freedom to, after they come home from school, they basically do whatever they want. Not so much homework, not so much other activities. They run around, they play with their friends, or play with their siblings or by themselves, inside or outside. It's, kids are kids, they go to school, they have to do the homework, they have to work hard a little bit. I think there's still a commonality in that, and parents that love them and want the best for their kids. But I think it's a little bit different how you approach that.
아이가 자라 부모에게서 독립하기까지 20여 년. 아이들이 뛰노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커야 한다는 것도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한 유년기가 당연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종종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낳지 못하는 이유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삶의 의미가 더해진다 말하는데, 대체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내 주변과 사회의 압박이 어느 순간 마치 내 선택처럼 모습을 바꿔 마음속에 굳어버린 것일까요?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실질적인 행복보다 보여주는 행복을 찾아가는 지금 세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주거, 일자리, 경쟁 사회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비극적 단면일까요? 그렇게 또 저렇게 우리의 젊은 세대는 결혼과도 출생과도 멀어졌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구학자의 말대로 우리는 망한 걸까요? 일자리, 주거, 교육과 같은 이 사회적 장애물들을 없애줘야죠. 지금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이 멈춰져 있는데, 청년들이 독립하고 짝을 찾고 아이를 갖고 키우고 이러한 생애과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과 병행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낮춰준다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 청년들은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내 삶을 희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화하는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가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친구들이 성장기에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면 되고,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삶을 우리 성장기 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족에서 사는 모습들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갈 문제지만은 우리가 모두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준 14.4%라는 숫자가 20%, 50%로 늘어가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 순간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포기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반전은 시작됐으니까요.